예. 네,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선엽 장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선엽 사장님이 내셔오셨네. 이제 좀 한번 깔끔하게 좀 읽고 싶어서 했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그러네요. 시작해 좀 많이 보겠습니다. 짧네요. 네. 우선 어제 그 하이증권의 김명실 연구원님 나오셔서 그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랜만에 아주 그냥 예. 채권 얘기 그래서 명확하게.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바탕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었는데 리서치에서 네. 저희 신한에 있다가 이제 같이 가신 분인데 훌륭하신 분이셨고요. 어제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어려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뭘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많이 건너뛰는 걸 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날이 연준이 있었던 날 9월 18일이었었고 그 이후로 되게 많이 뛰었잖아요. 결국에 연준의 그 스탠스 이후에 뭔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다음 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1월,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들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기에, CME 페더워치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연준의 위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금리가 저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결에 대한 가능성, 11월은 79%, 즉 80%가 요게 제가 5분 전에 한 10분 전에 그려온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채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네. 뭔가 추가적인 매파적인 성향 때문보다도 그래도 수급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제도 우리 김명실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왜 요즘 이렇게 채권이 올라가는 이유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페드가 양적 긴축을 해서 그냥 국채를 팔고 있는 거죠. 연준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역시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국채를 팔고 있고, 요 뒤에서 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버틸 가능성, 그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서 이런 건데, 그것 말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지목되는 게 요거죠. 막대한 재정 적자. 미국이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서 지금 열심히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요게 굉장히 요즘 중요한데요. 자산 배분 운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이후에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굉장히 2008년에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펀드 운용 형태를 ETF 또는 자산 운용 형태를 바꿨습니다. 자산 운용이 뭐냐면, 자산 배분이 뭐냐면 6대 4로 6은 채권, 4는 주식을 사는 이런 어떤 운용 형태를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요 자산 배분을 했던 펀드들이 당연히 채권이 많았으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손실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대 4라는 이 자산 배분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2, 3년 동안 안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채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죠. 채권 더 사야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주식 비중도 같이 줄여야 돼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 약세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개인이 ETF로 채권을 많이 샀던, 어제 김명실 연구원님도 뭐 이렇게 채권을 사는 방법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또 직접 투자했던 부분들, 이게 엄청나게 대규모 손절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공포에 놓여 있는 정도의
심리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인분들 또는 기관들도 네. 기관들도 채권들 많이 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 요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 거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 그다음에 특히 소매 매출과 관련된 즉 경기가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우선 요거 한번 보시죠. 미국과 일본이 국채 매도한 거 얼마나 매도했나? 이게 중국이 미국 채권 매도한 겁니다. 보이시나요? 계속 팔고 있죠, 그죠? 위안화 방어하려고. 일본도 보이시나요? 계속 팔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환율 방어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건 환율이고요. 이런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는 꼭 아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온전히 반영했으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수급적인 요인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요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채권을 많이 던지고 있다. 그냥 채권 시장에 한마디로 살 사람이 없다. 근데 들이붓는 사람들은 참 많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얘기가. 중국은 물론 이제 최근에 더 급격히 많이 판 많이 것 같긴 팔았겠죠. 한데 네. 한 10년 동안 계속 판 거예요, 지금. 예. 계속 줄여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 일본도 최근에는 네. 엔화 방어한다라고 굉장히 급격하게 팔고 있는 거죠. 하게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네, 하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건 아니죠. 예.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헤지펀드 역사상 250년 만에 국채가 3년 연속 손실이 된 게 이거 한번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가 올해 들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올해 시장이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 하원 의장 그쵸? 그것도 미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 거고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국채 선물 10년물이 한가한 것도 한국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재정적자입니다. 이 재정적자 폭이 얼마나 큰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원래 5.9% 정도 이것도 큰 거예요. 원래 평상시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2배를 더 쓰고 있는데 실제 한 5, 6% 예상했는데 실제 보니까 최근에 8%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냥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미국 정부도 돈을 쓰지 말아야죠. 근데 한쪽에서는 돈을 막 퍼붓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잡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럼 뭘 하면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연휴 동안에 쉴 때, 추석 동안에 쉴 때 과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또는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보면 이게 첫 번째 PC 물가 지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월 대비 0.145% 증가를 해서 예상치를 하회해서 사실 물가 지표들만 놓고 또는 발표된 경기 지표들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금리를 자극할 요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어제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수도 53.6 나왔으니까 전월에 비해서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 지표도 안정이 됐었었고 어제 또 ADP 고용 지표도 안정이 됐었었고 이것도 안정이 됐었으면 사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수급적인 요인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 거냐? 뭐 딴 거는 일단은 집어치우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연준이 이번에 그 전망을 했었을 때 9월 FOMC에서 물가 전망은 낮췄어요. 물가 전망은 핵심 PC 디플레이터가 말 그대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할 때 하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이 아니고 3.9에서 3.7로 낮췄어요. 어쨌든 물가 전망은 낮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니라 2번밖에 안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던 근거는 요거였거든요. GDP를 1에서 2.1로 올린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물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 임금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업 물가잖아요. 그런데 주거비도 지금 안정돼 있고 앞서 잠깐 보셨겠지만 주거비도 안정된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도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현재 서비스업과 관련된 즉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더 강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에 무력을 하고 있는 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려면 이 소비와 관련된 성장률과 관련된 전망이 다소 지금보다 조금 낮아져야 가능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 여기는 빼도록 하고요. 한번 요거 보시죠.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파월이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들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GDP가 예상률을 상회했고 최근 소매 판매는 미국 소비력이 견조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파월은 성장률이 좋은데 그게 소매 판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상회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성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소매 판매가 제일 문제가 된다. 다른 것들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도 보셨죠? 물가 지표 안정돼 있어, 고용 안정돼 있어, 그다음 주거비 빠지고 있어. 그런데 소비가 생각보다 안 죽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했던 거 여지까지 전부 다 파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효. 그리고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그 당시에 얘기했었을 때는 나름대로 요거를 좀 염두에 두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8월이었었으니까 이 당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아. 인플레이션을 높일 정도로. 그래서 근데도 물가 안 잡혀 그러니까 정책 지연 효과를 얘기를 했죠. 원래 금리라는 걸 올리고 나면 이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스며드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켰다가 요것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뷰를 바꾸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코어 통화정책 이후에 연준의 위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죠. 위에 있는 게 비둘기파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충분해서 더 안 올려도 된다. 존 윌리엄스도 더 안 올려도 된다. 다만 반대편에서 바우먼 이사라든가 로레타 메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리냐?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닐 카시카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도 소비 지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국내 총생산 증가는 예상을 능가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매파로 굉장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연준이 8월 베이지북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8월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소비지출 8월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7, 8월에 경제성장이 다소 완만했고 소비자들의 관광지출은 팬데믹 시기에 눌렸던 막판 여행 레저 수요로 인해 급등했다. 쉽게 얘기해서 7, 8월에 있었던 소매 매출은 막판 수요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판 레저 수요였는지 아닌지 판가름되는 게 10월 17일입니다. 자, 이게 정말 이 친구들 말씀대로 이게 연준에서 얘기한 겁니다. 연준에서 7, 8월에 있었던 소매 판매는 막판에 있었던 레저 수요로 보였는데 이게 만약에 막판에 레저 수요면 매파적인 기준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 아니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통화정책에 있었을 때 연준은 올해 2.1%로 올렸는데 파월 의장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GDP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굉장히 강력했다며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바뀐 거는 소매 매출 때문이야. 그렇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서 이게 내가 8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판 레저 수요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추세면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에 우려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게 소매 매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7, 8월인데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숫자로 나오죠. 올라간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0.5, 0.6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큰 숫자죠. 자, 0.6이라는 걸 연율화를 해보면 7.2% 나오죠. 네. 그러면 미국 GDP에서 3분의 2 해당하는 게 7%면 성장률이 2%가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8월 17일에 나오는 요 소매 매출 전월 대비가 네. 0.6이 아닌 0.2나 0.3 레벨로 들어오면
시장에 있는 현재 금리가 안정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일단은 전망을 한번 해보면 네. 일단 8월에 있었던 0.6이 왜 나왔지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5.2라는 거. 여기 가솔린 스테이션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가솔린 스테이션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 원유 수급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이 드라이빙 시즌이었으니 휴가 시즌이었으니 사실 기름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놀러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속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속성이 있을 거냐 여부를 조금 판가름 해보면 계절적으로 그냥 예. 끝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할부라든가 신용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신용대출 쉽게 얘기해서 대출하는 거 거부도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이전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3년 동안 유예해줬던 학자금 대출이 10월 1일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인당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 요게 월에 갚아 나가야 되는 게 4, 5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4, 50만 원어치 이제는 소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따만큼 과연 소매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경제를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소매 매출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패턴이 변해서 내일은 없다. 돈 쓰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지만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재밌는 게 요게 가솔린 선물이고요. 요게 WTI 선물입니다. 자, WTI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실제 위에 있는 게 미국의 휘발유 관련된 뭐라고 보냐면 소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게 8월 11일인데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쭉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보이십니까? 유가는 올랐지만 근데 앞서도 보셨겠지만 8월에 있었던 소매 매출이 가솔린 스테이션이었잖아요. 근데 8월 이후부터 나온 가솔린 스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락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9월에 나오는 소매 매출에서는 이 가솔린 스테이션이 굉장히 급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 그럼 최소한 0.6, 0.5보다는 낮은 수준에서도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다고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요걸 통해서 봤었을 때는 8월에 있었던 이 소매 매출이 연준이 원래 베이지북에서 얘기했었던 막판 레저 수요였을 수도 현재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일단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가장 크게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실제 해소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10월 17일에 대한 지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9월 카드 사용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시티에서 10.8% 정도 줄었습니다. 네. 카드 사용량도 줄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가 좀 누그러지려면 네. 수급적인 요인이 단기적으로 풀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그래도 진정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있을 비노동 고용지표 현재 예상은 17만 명 증가. 그죠? 전월에 18만 4천 명인가 그랬었으니까 좀 둔화될 거로 나오는데 그건 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말이 17만 명이지 각 기관마다 전망하는 게 너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24만 명, 어떤 데 14만 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고용이 늘었다보다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얼마일 거냐? 0.2나 0.3 이내로 들어올 거냐 아닐 거냐 이걸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거보다도 이번 10월 17일에 있을 소매 매출이 분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우선 지켜보자. 뭐 기대도 품지 말고 일단은 지켜보자. 소매 매출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고 낮아야죠. 소매 매출이 전 월 대비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8월엔 0.6이었잖아요. 네. 0.2나 0.3 정도로 낮아져야죠. 그 정도 낮아지면 그래서 금리? 낮아지면 연준이 판단하기를
그래 7, 8월에 있었던 소매 매출은 일시적인 막판 거다. 레저 수조였었어 라는 어떤 확신을 가져가야 이 사람들이 그 매파적인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 좀 안 올리게 되고 안 올리게 되고 내년에 금리 뭐 이건 유지는 되겠죠. 길게는 네. 유지가 되겠죠. 거기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뭐 2번 내릴 거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연준이 이번에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 금리 2번만 내릴 수 이거 석 달 만에 바뀐 거예요. 네. 그럼 다음 12월 달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가장 큰 여부는 소매 매출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동은 없는데 이 소비가 안 줄면 다시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수치 낮게 나온다고 연준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않을까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뭔가 더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야 네. 될 거고 그게 추세를 보려면 몇 달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가장 키는 10월 17일에 있을 것 같다. 소비. 그래서 연준이 왜 이런 생각을 품었고 그러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게 돌려져야 어쨌든 간에 현재가 우리 불안한 심리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니 그때 요 지표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열흘 뒤에 있을 소비 지표 발표 그거를 보면서 네. 연준의 입장이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잘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이후 나온 다음에 연준의 뭐 네. 입장 변화 이런 것들 또 시장 변화 있으면 또 한번 짧게는 말씀드리도록 뭐 오늘 하죠. 밤에 고용에 관련된 지표. 지표가 어떻게 아무래도 나오는지 불안하죠. 네. 보고 자,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또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곧 시작 전에 하나만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우리 샴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샴프로 받아보시고 써보시고 아주 또 너무 아름다운 사연을 저희한테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감사한 의미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한 요만한 거 있죠. 네. 파인트가 500cc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되죠. 480. 네, 그 교환권을 저희가 일주일에 2분씩 네.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샴푸로 써봐야 되네. 샴푸 써봐야지. 안 써보고. 네, 그러지 아니 마시고. 저 샴푸로 딱 뜯으면은 네. 운조 커피를 비롯해서 그렇죠. 저희 또 샴푸로 선물 뭐랄까요, 저 할인권.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네. 할인권도 있고. 그거 약간 남새스럽더라. 그거 이제 저 노트북 같은데 붙이시면 좋은데 약간 맨 좀 앞에 있는 사람 자기지. 뭐 그렇게 봐야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이렇게 코팅 좀 잘해갖고 안 벗겨지게 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붙였다가 떨어졌다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그랬어요. 자, 여튼 샴푸로 쓰신 분들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2분씩 아이스크림 그래요. 만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프로, 정프로의 샴푸로와 이프로의 바디로 바디와셔요. 바디와시. 네. 자, 이제 곧 장이 시작되고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